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으로 보낸 관세 서한이 다시금 글로벌 경제를 긴장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채권 시장 상황과 함께 7월 FOMC 대회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혜영님. 예.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국 증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터달면 바보 되는군요. 이런저런 소리 했더니만 어대하면서 그냥 확 잡아당기네. 이거는 진짜 곰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어야겠구만. 아니 지난주 금통위 얘기 좀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은 동결이면서 하는 총재의 어떤 발언으로 봐서는 이제 집값 그리고 가계대출 네.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 금융안정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이라고 한다면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과 같은 지표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토어제 해제 이후부터 저희가 쭉 지켜보시면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들이 실제로 가계부채 쪽으로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금리 인하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좀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좀 냈지 않습니까?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에 조금 눈치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표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부각이 됐고 네.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출을 낸 만큼 효과를 봐야됐었기 때문에 8월 금통위에서는 사실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7월만큼은 금융안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금 추경이라든지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지속 가능한 부채 상승이냐라고 네.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 동반되는 부채 상승이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성장 전망치가 0.8%에 좀 그치고 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1%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작정으로 부채를 늘린다면은 아마도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부채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기를 살리는데 정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1차 추경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어서 9.5조 원 정도가 추가로 국채가 발행이 됐고요. 2차 추경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21조 원 정도 추가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간으로는 거의 3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발행이 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해보다도 역대 최고치의 가계부채 증가세 내지는 국고채 발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킨다면은 사실은 좀 수급 부담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거나 성장이 둔화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수요 측 문제는 조금은 이제 부재하다면은 그래도 금리 급등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 보고 있습니다. 우연구원님. 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채 10년물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잖아요. 네. 우리 국내는 요즘 몇 년물로 주로 살펴야 되나요? 장기물이라고 한다면 10년물을 보시는 게 맞고요. 10년물 보는 게 네, 맞고. 단기물은 3년물 보시면 될 것 3년물 같아요. 보는 게 맞고. 네, 미국은 2년물, 10년물 이렇게 보는데 네, 네. 한국은 예. 3년, 10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3년이나 10년. 네. 아니 지금 은근히 보면은 우리가 국고채 금리가 조금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네. 어쨌거나 관세 이후에도 조금 떨어졌는데 좌우지간 4월 말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상승을 했던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한국도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한 지연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앞서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고채 발행에 대한 리스크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추경이 집행이 된다면은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수급 부담에 대한 좀 영향력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줬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경이 어떤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뭐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0%대 성장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한 국가는 어디냐라고 하면 한국일 수밖에 없고요. 성장률 측면에서 또는 물가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큰 국가는 어디냐 하면 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 같은 경우는 한국이 조금 더 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이요.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고 10년물, 국고채 10년물짜리가 수익률이 2.823%로 찍히고 있고 네. 미국채 10년물은 4.425예요. 네. 아 이러면은 당연히 미국 같은 돈이면 미국채 사는 게 이득 아닙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네.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한국 국채를 사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수익률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0년물을 미국채 10년물은 4%대가 나오고 네. 우리나라 국고 10년은 2% 후반대밖에 안 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채권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미국을 하는 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투자자들이 예.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달러가 더 이제 강해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는 건데 만약에 앞으로 달러 환율이 약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환전 코스트를 감안을 했을 때 국고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1,300 한 중반대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1,400원대로 올라간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전을 해서 달러 투자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해질 거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새롭게 자금을 이제 환전을 해서 나가기에는 이제 환 코스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거의 그럼 1%한 중반 1.5% 정도 이제 만약에 환율 측면에서 예. 손실이 난다면은 굳이 외국 걸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원화나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는 달러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국고채가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일본이 언제 이렇게 비싸졌지? 일본 30년 물은 3%가 넘네요. 아, 지금 수익률이. 네네네. 얘가 지금 2016년에 뭐 0.01 이거 뭐 이 금리도 없다시피 하고 네 마이너스였고. 아니 뭐 불과 2022년 초만 하더라도 네. 0.6%밖에 안 되던 게 3.06. 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은 일본 거 해야겠다.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러면 아닌가? 너무 단순한가요, 제가? 앞으로가 중요할 것 앞으로가. 같아요. 네,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서 일본이, 상황이고요. 일본이. 네, 일본이 24년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30년물 같은 좀 초장기채가 3% 가깝게 상승을 한 이유는 지금 일본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일본도. 이미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참여연 선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의 그 정책들을 보시면 공약들을 보시면은 이제 좀 세금을 감세해주고 예. 돈을 조금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동일하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듯이 뭐 새롭게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방위비 부담을 하려면은 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1.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0년과 같은 초장기채가 3% 가깝게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수급에 취약한 연물이 30년과 같은 초장기채라는 거고요. 또 왜 이렇게 초장기채가 약한가라고 하면은 통상 초장기채를 사주는 수요자가 보험사나 연기금 같이 쭉 초장기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해주는 투자 기관들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내에 지금 초장기채를 투자하는 그 투자자 비중이 예. 물론 초장기채를 사주는 원래 기존 투자자였던 연기금과 보험사도 있지만 네. 외국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허. 거의 절반 가까운 투자자가 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해지펀드 비중도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안정적으로 만기까지 보유를 해줬었는데 예. 해지펀드와 같은 투자자들은 차익 생기면은 또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달리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급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지, 금리가 더 올라가겠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초장기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면 채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은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로만 보면 엔화 강세가 되는 것도 예, 있지만 예. 금리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측면에서는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채권 투자할 때입니다 했다가 별로 재미는 못 봤는데 네. 거액 자산가들한테 채권 좀 들고 가세요라고 마케팅할 때 근거가 뭐예요? 뭐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그 수익률. 몇 푼 되지 않지만 일단 어. 채권을 사려면 더 큰 그 금액이 시드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최소 그 살 수 있는 매수 단가가 애초에 주식과 다르게 좀 높기 때문에 예. 이제 아무리 조금 수익률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1%, 2% 또는 3% 수익이 나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제 예를 들면 예금 같은 자산은 사실 2% 내외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되 예. 이제 원금 손실이 안 되는 안정적인 그 수익률 내는 또 자산 찾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측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채 측면에서는 좀 이제 쿠폰이 높은 30년과 같은 채권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일대가 높은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브라질과 같은 이제 EM 채권 중에서도 그건 좀 후달려. 네, 좀 수익이 높대. 환율 좀 늘 살펴야 되고. 네, 근데 헤어라가 아니 달러화 표시된 뭐 이런 EM 채권들 이런 네. 것들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앞으로도 조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이 기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권 투자를 좀 고려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보니까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까지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계속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발표될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세의 영향은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호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예상에 따르면 7월부터 부과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네. 7월 물가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일 수가 있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호관세 부과일이 8월 초로 다시 지연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상호관세의 정확한 영향을 보려면 8월 물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7월 물가가 그 보편관세 측면에서는 부과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품목관세는 일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일부 영향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호관세에 따른 영향이 아직은 발현되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가 조금 반등하더라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봐야 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살짝 지금 이제 하나 갑자기 또 궁금해져 가지고 네. 우영구님은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이창용 총재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네. 하는 총재의 입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뭐 긍정적이에요? 다소 조심하자는 쪽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제 스스로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아니고. 아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데 예. 지금 이게 은행 중심으로 발행이 되게 하겠냐, 아니면 비은행권 중심으로 발행을 하겠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은행 이춘용 총재, 그 총재 입장에서는 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이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고 예. 이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걸 거래를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비은행 기업 중심으로도 혹시 발행을 하게끔, 만약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또 주식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에는 그런 민간기관 중심으로, 특히 비은행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행을 하게끔 또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기업이 발행한 코인과 저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겠냐? 왜냐면은 발행 기간의 신용 등급에 따라 또 다른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인 건데, 만약에 다른 비은행 그 기업들에게 이 권한이 줄 경우에는 또 이 비은행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 거고, 예. 한국은행 주도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먼저 좀 해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고, 기존의 시스템을 이제 파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발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연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뭐 이런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찌됐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게 제롬 파월 의장이 사임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네. 그만두길 바란다. 네. 이걸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 네. 굉장히 직접적인 맞아요. 메시지잖아요. 앞으로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롬 파월이 뭐 이 메시지를 듣고 금리 사임을- 인하를 할 것 네. 같지도 않고 사임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관세 역량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뭐 10월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네. 왜 이렇게 발언을 하는지는 저도 약간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간 언행 불일치라고 할까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원한다면 예. 관세를 높게 부과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예.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높은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 예. 리스크 때문에 못 예.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관세는 관세로 높여서 관세 수입을 또 얻고 싶어 하고,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 싶어 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또 다른 뭔가 그 자산 가격 상승을 만약에 일으키는 것들을 원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독립성도 자꾸 훼손을 하고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연준 네, 독립성을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하는 될 거지 않습니까? 연내든 내년도든 인하 사이클은 인하 사이클이에요. 근데 마치 본인이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연준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해야 되는 행동은, 해야 되는 의무는 이런 발언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물가 상황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게 옳다라 보고 있고요. 아무리 사임을 시킬 거다 얘기를, 해임을 할 거다 얘기를 해도요,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뭐 직무 태만, 위법 행위, 부패 권한 남용, 이런 좀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건데. 그 사유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사유가 부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파월 의장이 뒷주머니를 차고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 아무리 좀 이제 의견이 달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좀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예측 불가 인물이라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뭐 지금 예. 뭔가 좀 피크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 예. 파월에 대한 압박은. 네. 예, 그러니까 사임하지 않으면은 해임할 수 있는 이유를 뭐 자꾸 찾겠다라는 찾는 거라서 느낌. 예. 이게 또 털면은 근데 그게 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우영 연구원님 입에서 뒷주머니 찬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뒷주머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